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셨을 겁니다.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우셨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설픈 위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 하락은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흔들린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봐야 합니까? 이 두 가지에 오늘 영상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헤드라인에 놀라 계좌를 던질 때 우리는 그 돈이 왜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 오늘 판을 숫자로 뜯어보겠습니다.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돈의 흐름만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 약 5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4조 9천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33조 원 정도였는데 그중 15%가 외국인 한 방향의 팔자였습니다. 한쪽으로 이 정도 쏠리면 지수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5조 원을 누가 받았느냐?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의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장 막판 지수가 6천선 아래로 내려가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저가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 힘으로 종가는 다시 6천선 위로 겨우 올라섰습니다. 5,992까지 갔던 지수가 6,023으로 마감한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장은 하루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다 걸린 날이었습니다. 사이드카? 선물 시장이 급변할 때 5분간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지수가 8% 넘게 빠지면 아예 20분간 거래 자체를 멈추는 더 센 장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거래가 통째로 멈췄습니다. 올해 들어 매도 사이드카만 벌써 22번째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코스닥은 더 아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72% 빠진 705에서 마감하며 장중 700선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이 700이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1년 3개월 전 수준입니다. 지금의 이 상승장이 시작되기도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지난 1년의 상승분이 통째로 지워진 셈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은 39개, 내린 종목은 878개였습니다. 20종목 중 19이 파란불이었다는 뜻입니다. 특정 종목만의 사고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은 색으로 물든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보면 하루 만에 자산의 8분의 1이 사라진 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착지입니다. 오늘 하락은 시장 전체가 손들고 항복한 그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던졌고 개인과 기관이 그걸 받아낸 수급이 한쪽으로 무너진 장이었습니다.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히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걸로 옮겨갑니다. 외국인은 왜 하필 오늘, 하필 한국에서 이렇게 던졌을까요? 방아쇠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바다 건너에서 당겨졌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 엔비디아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순환금융 논란이 다시 터졌습니다. 순환금융?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돈으로 제 가게 물건을 사줍니다. 그럼 제 매출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돈이 한 바퀴 돌아 제게 돌아온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의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AI 기업들의 거액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그 기업들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 규모가 무려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면 AI 랠리를 떠받쳐온 논리 자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이렇게 폭발한다. 그러니 AI 수요는 진짜다. 이게 지난 1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의 일부가 자기 돈이 돌아온 착시일 수 있다는 의심이 붙은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5% 빠졌고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부도 위험을 재는 지표는 사상 최대폭으로 튀었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들도 몇 달 전부터 이 구조를 경고해왔습니다. 오늘 그 경고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한데 이 순환금융 논란이 왜 특히 한국을,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더 세게 때렸을까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초대형 거래, 그 상대 중 하나가 바로 SK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SK가 5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이걸 두고 진짜 수요냐, 순환 구조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그 파트너인 SK하이닉스가 함께 흔들립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진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방아쇠는 미국에서 당겨졌지만 그 총구가 향한 곳은 한국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 영어 약자로 CXMT라는 회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는데 첫날 주가가 6배 뛰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던 디램 시장에 중국이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밀고 들어오는 선봉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산 DUV라는 반도체 장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UV?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의 한 종류입니다. 이걸 중국이 자체 조달하기 시작하면 장비가 없어서 못 늘리던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범용 디램이 시장에 쏟아지고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회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아직 한국이 몇 세대 앞서 있지만 값싼 범용 제품 시장부터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묶어 미국 반도체 약세에 차이나 쇼크가 겹쳤다고 불렀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도 반도체 종목만 골라 팔리는 흐름이 있었고 그 매도세가 아침에 아시아로 넘어온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요컨대 전 세계의 팔자가 반도체라는 한 업종에 몰린 하루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젯밤 바다 건너에서 반도체라는 한 업종에 국한된 악재 2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체 증시가 멀쩡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였지 시장 전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데 왜 한국만 10%가 넘게 맞았을까요? 여기에 증폭기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두 종목의 비중이 유난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약재가 다른 나라에선 한 업종의 조정으로 끝나는데 한국에선 지수 전체의 폭락으로 증폭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2.8%, SK하이닉스는 14.4%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훌쩍 넘습니다. 지수를 이루는 돈셋 중 하나 이상이 이 두 회사인 셈입니다. 그러니 지수를 떠받치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자 지수가 통째로 주저앉은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던질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봅니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환차손? 환율 때문에 생기는 손해입니다. 주가도 빠지는데 환율까지 분리하면 2배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 외국인은 서둘러 팔고 나갑니다. 오늘 5조 원 매도 뒤에는 이 환율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착지입니다. 오늘 폭락은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의 악재가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지수라는 증폭기를 만나 몇 배로 커진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 큰 시장에 계시다는 건 좋을 때 남보다 더 오르고 나쁠 때 남보다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후자의 얼굴을 본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물어야 할 걸 물을 차례입니다. 이건 무너질 일입니까? 여기서 저는 투자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틀이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는 비전, 이 산업이 향하는 방향, 그 서사에 공감해서 돈을 넣는 분들입니다. 지난 1년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AI 시대가 열린다. 그 심장은 메모리 반도체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한국이다. 9,000포인트 추포는 이 이야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두 군데 금이 갔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CXMT라는 새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한국만의 무대라는 서사에 라이벌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이야기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9,000P 다음 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시장이 선뜻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계속 사게 만드는데 그 이야기가 멈추면 살 이유도 멈춥니다. 지금이 딱 그 국면입니다. 이야기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읽을 다음 페이지가 잠시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 냉정한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넣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었던 숫자가 바로 AI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환금융 논란이 그 숫자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믿고 있던 매출의 일부가 자기 돈이 돌아온 착시일지도 모른다. 숫자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그 숫자의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숫자도 아니고 그저 남들 말에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타기만 5번 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개인 투자자들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서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늪에 빠진 분들입니다. 오늘 5조 원짜리 패닉셀의 연료가 상당 부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서우니까 던지고, 던지니까 더 빠지고, 더 빠지니까 또 던지는 악순환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은 개인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던진 5조를 개인이 받아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이 시장의 등락을 개인의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포가 퍼지면 더 빠르게, 더 깊게 번집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3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던질 때 왜 던지는지를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야 할 건 이겁니다. 정통으로 투자하던 두 부류, 이야기파도 숫자파도
지금은 롱을 잡을 명분이 흐려진 국면이라는 것. 롱? 주가가 오를 거라 보고 사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명분이 지금 양쪽 다 약해졌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가 결국 같습니다. 두 정통 투자자가 동시에 확신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장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잘 안 오르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과하게 빠집니다. 호재도 악재도 무용지물처럼 보이고 그저 크게 오르내리는 변동성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오르려면 새로 살 이유, 그러니까 롱을 늘릴 명분이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명분이 마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 시장은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에 과하게 기댔습니다. 그 이야기가 흔들리자 당장 대신할 새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로 끌어져 줄 연료가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아래로 미는 힘은 셉니다. 빚을 내서 산 자리, 레버리지가 시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하락은 강제 청산을 부르고 청산은 다시 하락을 부릅니다. 오늘 물타기 5번에 반토막 났다는 그 개인들이 어느 선 밑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던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로 갈 연료는 적고 아래로 갈 힘은 강하니 시장은 조금만 건드려도 과격하게 빠집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이유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하루하루 등락에 감정을 싣는 순간 그 변동성에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이 명분이 언제 다시 공급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명분이 흐려진 것과 명분이 사라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폭락을 만든 악재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순환금융 논란. 이건 앞으로 AI 수요가 진짜일까에 대한 의심입니다. CXMT 공급 과잉. 이것도 앞으로 디램 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팔았다거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장 내일 발표되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로 매출 83조 원대, 영업이익률 75%가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성적표가 예상됩니다. 컨센서스? 증권사들 전망치의 평균을 말하는데 그 평균이 사상 최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폭락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만큼 벌 수 있을까라는 미래의 의심 때문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미래 의심으로 주가는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괴리가 오늘 하루의 정체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늘의 실적이 아니라 내일의 기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이 불안하면 빠지고 실적이 부진해도 내일이 밝으면 오릅니다. 오늘은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나빠진 날입니다. 순환금융이 AI의 내일을 의심하게 했고 CXMT가 반도체 값의 내일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두 개의 의심이 같은 날 겹치니 오늘의 사상 최고 실적조차 주가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의심 중 하나라도 거치면 눌렸던 주가가 다시 튀어오를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쪽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은 기업 실적이 무너진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심리와 수급 그리고 지수 구조가 겹쳐 만든 충격에 가깝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전체 증시는 멀쩡했고 오늘 한국장에서도 개인이 4조 원 넘게 받아내고 기관이 6천선을 방어했습니다.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둘째, 오늘 악재의 실체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한 의심이고 그 의심의 답은 바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건 무조건 반등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하락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성격은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겁내서 벌어진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금 여러분의 대응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실 이런 급락이 처음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원래 오르내림이 큰 사이클 산업입니다. 값이 오르면 너도 나도 만들어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고 그럼 감산해서 다시 오르는 이 파도를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점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지만 진짜 수요가 살아있으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더 멀리 보면 시장 전체가 하루의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의 공포는 지나고 보면 바닥부근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전 세계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줄줄이 걸렸던 그 공포의 한복판이 오히려 이후 몇 년 상승의 출발점이 됐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은 그때와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겁먹은 날은 대개 실적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진 날이었다는 것. 오늘이 어느 쪽인지 그 답을 이번 주 실적이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의심에 대한 답이 나오는 날이 바로 이번 주거든요. 당장 내일 7월 29일 아침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매출 숫자 자체가 아니라 HBM 가이던스입니다. 앞으로도 이만큼 팔 수 있다고 회사가 말하느냐. 그리고 그날 밤 미국에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금리를 정해 전 세계 돈의 방향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신호가 나오면 위험자산에 돈이 돌아올 명분이 되고 반대로 매파적이면 자금은 더 몸을 사립니다. 매파,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쪽입니다. 이어서 7월 30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AI에 쓰는 돈,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린다고 하면 순환금융 의심에 대한 반박이 됩니다. AI 수요가 진짜라는 증거니까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첫 번째 길, SK하이닉스가 견조한 가이던스를 내놓고 빅테크가 투자를 늘린다고 확인해주면 오늘의 의심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러면 과하게 빠진 반도체가 반등하고 지수도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올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HBM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확인되면 오늘 순환금융 의심으로 뭉뚱그려 얻어맞은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요를 파는 회사와 의심만 뒤집어 쓴 회사는 결국 다른 길을 가기 마련이니까요. 기술적 반등, 급하게 빠진 만큼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반등을 말합니다. 오늘처럼 하루에 10%가 빠진 날 뒤에는 다음 날 일부라도 되돌리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이 순환금융 그림자를 못 떨치면 반등은 짧고 변동성은 계속됩니다. 이때 봐야 할 건 빅테크의 투자금이 자기 돈이냐, 엔비디아가 대준 돈이냐, 그 비중입니다. 세 번째 길, 만약 중국 CXMT가 실제로 범용 디램 값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이건 심리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범용 메모리 현물 가격을 지켜보면 신호가 잡힙니다. 그럼 대책은 없느냐? 이 질문을 오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마법 같은 대책은 없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흔들리면 거래소의 안정장치가 오늘처럼 작동하고 정책적인 대응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조치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일 뿐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건 결국 실적과 수요라는 펀더멘털이고 그래서 이번 주 세 개의 관문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대책을 밖에서 기다리기보다 그 관문의 답을 먼저 읽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개별 종목을 언제 사라 팔라 말씀드릴 국면이 아닙니다. 그건 이번 주 3개의 관문이 지난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대신 방향을 가늠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분이라면 실적과 가이던스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격 매도도 추격 매수도 둘 다 위험한 변동성 구간이라는 것. 그리고 지수가 돌아서는 첫 신호는 오늘 5조를 던진 그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 때라는 것. 환율이 1470원 부근에서 안정되는 것도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명분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오늘 함께 무너진 일본 증시가 먼저 진정되는지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같은 반도체 충격을 받은 이웃 시장이니 그쪽이 먼저 안정되면 우리 차례도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이번 주를 보시면 뉴스 헤드라인에 하루하루 끌려다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서워서 바닥에 다 던지는 것도 반대로 반등을 노리고 빚내서 한 번에 지르는 것도 둘 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 시킨 큰 결정입니다. 손에 쥔 현금의 여유를 남겨두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건 화려한 베팅이 아니라 겁먹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참고로 오늘처럼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원화 자산만 들고 있기보다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이 방어막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왜 어떤 자산은 덜 흔들렸는지 그 결을 살피는 것도 위기를 읽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답이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공포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자책하고 계실 분들께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좌가 파란불이 된 건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멀쩡했고 개인과 기관은 오늘도 이 시장을 바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라는 한 업종의 미래에 대한 의심이 반도체에 기댄 지수를 통째로 흔든 날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겁이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읽어오신 자산은 하루의 공포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으로 지키는 겁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는 2달 만에 앞자리가 5로 바뀌었지만 그 5는 회사가 망해서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겁내서 찍힌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숫자는 무너진 게 아니라 흔들렸다고